오리엔트 중동 지역은 위대한 문명의 산실이자 약 1만 2천 년간 인류의 진보를 주도해온 역사적 중심축입니다. 그러나 세계를 서양과 동양으로 갈라 그 중에서도 서양의 역사 패턴을 중심으로 인류의 발자취를 추적한 역사관은 정작 인류 문명의 뿌리를 간직한 오리엔트 중동을 철저히 외면해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오리엔트 중동의 역사와 문화에 관해선 전혀 무지한 채로 불균형하고 단절되고 왜곡된 반쪽짜리 역사 인식만을 받아들였고 결국 근대에 이르러서 서양이 동양을 개화시키며 융합되었다는 잘못된 역사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국내 최고의 중동 전문가 이희수 교수는 그래서 오리엔트 중동 지역을 바탕으로 인류사를 다시 쓰는 작업에 몰두하였습니다. 인류 사회의 시원을 창시한 중심 문명인 동시에 동서양의 교류 발전을 이끈 중간 문명으로서 오리엔트 중동 지역의 15개 제국과 왕국의 역사를 정리하여 인류사를 그 핵심과 뿌리에서부터 다시 쓴 것입니다. 이번 난독낭독에서 함께 읽을 책은 최초의 문명이 발화하고 성숙해온 인류 역사의 중심 무대이자 동서양을 아우르는 중간 문명의 발생지, 오리엔트 중동의 1만 2천 년 빅히스토리를 다룬 인류 본사입니다. 그 누구도 보여주지 못했던 오리엔트 중동의 눈으로 인류사를 정리한 이 책을 함께 읽으며 인류의 본사를 되찾아가는 여정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서양을 아우르는 중간 문명. 세계는 동양과 서양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고대 유럽인들이 오리엔트라고 불렀던 중간 문명이 존재한다. 해가 뜨는 곳이란 의미의 라틴어 오리엔스에서 유래한 오리엔트는 지역과 시대에 따라 아나톨리아, 레반트, 중동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지만 인류 최초의 문명이 발화하고 성숙해간 인류 역사의 중심 무대였다. 그럼에도 우리가 배우는 세계사에서 고대 오리엔트나 중세 이후 중동의 역사는 동양사와 서양사 양쪽으로부터 외면당하는 보잘것없는 지역사에 불과하다. 하지만 필자가 터키 이스탄불 대학교 역사학과 박사과정 강의를 들을 때 접한 세계사는 충격적일 만큼 우리와 관점이 달랐다. 중동 이슬람권이나 제3세계에서 가르치는 세계사에서 고대 오리엔트 지역은 인류 문명의 산실이자 5천년 세계사 흐름에서 적어도 4,800년간 인류의 진보를 주도해 나간 인류 역사의 중심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세계 4대 고대 문명을 살짝 소개하고는 유럽 문화의 뿌리라며 그리스 로마 역사에서 출발하여 중세의 암흑기, 대항해 시대, 르네상스, 종교개혁을 거쳐 산업혁명과 근대화로 귀결되는 서양의 역사 흐름을 중심으로 세계사를 가르친다. 우리나라의 세계사 교육이 태생적으로 해방 이후 미국계 미션 스쿨들에 의해 주도된 데다 근대화를 서구화와 동일시하면서 그들의 세계관을 우리의 것으로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일 것이다. 1970년대 이후 동서양의 균형을 내세우며 일부 대학에서 동양사학과를 개설했지만 그마저 중국사 중심이었다. 나머지 세상은 지역사, 변방사, 비주류 역사로 치부될 뿐이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인류사의 핵심을 소홀히 다룰 수밖에 없었다. 우선 인류 문명의 모태이자 넓고 깊고 단단한 문명의 요람인 아나톨리아 반도의 역사와 문명을 심층적으로 다루지 못했다. 그 후속 문명들의 내용도 덩달아 잊혔다. 최초의 문명으로 인식되는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이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하류 지역에 집중됨으로써 두 강의 상류 지역, 즉 모태 문명이 펄펄 살아있는 아나톨리아 동남부 지역은 거의 조망되지 못했다. 아나톨리아에는 적어도 약 1만 2천 년 전 신전도시 괴베클리 테페를 시발로 9,500년 전 8,000명 규모의 도시 차탈회위크, 이어 트로이와 히타이트라는
지울 수 없는 족적을 인류 역사에 남긴 왕국들이 있었다. 이뿐만 아니라 아나톨리아는 당나귀 귀와 황금손을 가진 프리기아의 왕 미다스와 여인 왕국 아마존, 알렉산드로스 왕이 동방 원정 중에 잘났다는 고르디오스의 매듭 이야기 같은 흥미로운 신화와 전설의 고향이기도 하다. 성서 고고학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노아의 방주가 걸렸다고 추정되는 아라라트산, 반호수 주변의 에덴 동산, 아브라함의 활동 무대였던 하란, 사도 바울의 생가, 성모 마리아가 여생을 보냈다는 마리아 하우스는 물론 초대 7대 교회와 니케아, 칼케돈, 에페스같이 공의회가 열린 장소, 산타클로스의 실제 무대인 성 니콜라스 주교 성당이 모두 아나톨리아 반도 문명의 용광로 속에 살아있다. 그리스 역사학의 아버지 헤로도토스, 불멸의 대서사시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의 작가인 호메로스,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 밀레투스 학파의 3대 철학자인 탈레스, 아낙시메네스, 아낙시만드로스도 모두 아나톨리아 문명이 길러낸 인물들이다. 인류 문명의 시원과 역사 발전의 맥락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왜 세계 4대 문명 중 3곳이 아나톨리아 반도를 중심으로 중동 일대에서 탄생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지중해를 통해 인류의 찬연한 역사와 문명이 꼽힐 수 있었는지에 대해 좀 더 신선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을 것이다. 다행히 20세기 말과 21세기 초를 지나며 활발한 고고학적 발굴과 새로운 방법론의 진전, 고대 문자의 해독 등으로 오랜 의문이 조금씩 풀리면서 아나톨리아 문명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인류의 초기 역사를 고스란히 품고 있는 아나톨리아 반도의 문명사적 의미가 되살아남으로써 트로이, 히타이트, 프리기아, 페니키아, 아시리아, 우라르투, 리디아, 메디아, 페르시아, 셀주크 티르크, 오스만 티르크 등 인류의 주류 문명이 찬연한 빛을 발하며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이다. 이집트 문명도 마찬가지다. 초목이 우거졌던 사하라가 사막화하면서 주변 아프리카 문명들이 나일강 하류로 집합되었고, 이로써 이집트 문명이라는 최고의 선물이 주어졌음에도 그 역사는 상대적으로 사각지대로 남아있다. 인류의 발자취가 동부 아프리카에서 최초로 확인된 이후 20세기까지 아프리카 전역에서 한치의 빈틈도 없는 정교한 역사와 문화가 쿠시, 악숨, 가나, 말리, 송가의 왕국을 중심으로 이어져 왔음에도 오랜 시간 그 역사는 공백으로 방치되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근세의 노예무역과 유럽 열강에 의한 영토 분할, 에이즈와 에볼라로 상징되는 저주의 땅으로 재현되고 있다. 역사방정식 1. 산토리니 대폭발과 트로이 전쟁. 산토리니 대폭발, 크레타의 미노아 문명, 트로이 전쟁, 여인왕국 아마존, 히타이트 제국, 이집트의 람세스 2세, 모세의 출애굽, 페니키아 해상왕국, 프리기아 왕국의 등장과 프리기아 왕 미다스의 신화, 헤브라이 왕국의 건설 등 우리 귀에 익숙한 이 10개의 역사적 사건이나 정치 공동체가 별개의 독립된 것이 아니라면, 이들이 오리엔트라는 한 공간에서 하나의 역사 방정식으로 퍼즐을 맞출 수 있는 관계라면 고대 역사에 대한 흥미로운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물론 가설이지만 거대한 고대 문명의 용광로였던 아나톨리아 문명을 재조명한다면 의외의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다. 서양 문명의 뿌리라고 주장하는 그리스 문명은 에게해에서 출발했다. 바로 청동기 시대 에게해의 크레타 섬과 그 주변 섬들에서 꽃을 피운 미노아 문명이다. 크레타 섬은 남쪽으로는 이집트, 동쪽으로는 아나톨리아 반도, 북쪽으로는 그리스 본토로 연결되는 삼각 등거리상에 위치한다. 크레타 섬의 미노아 문명은
남쪽으로부터의 이집트 문명과 동쪽의 오리엔트 문명을 받아서 완성한 종합 해양 문명인 셈이다.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아테네의 왕자 테세우스와 크레타의 공주 아리아드네의 러브스토리는 에게해의 문명이 크레타에서 미케네 쪽으로 중심을 이동하는 시기와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런데 테세우스의 미노아 원정은 산토리니 대폭발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원전 1600년경 그리스 본토와 크레타 섬 사이에 있는 산토리니 섬에서 화산이 폭발했다. 지난 몇천 년간 지구상에서 일어난 가장 큰 화산 폭발이라고 할 만큼 엄청난 규모였다. 산토리니에 아틀란티스라 불리던 유토피아 국가들이 존재했었다는 주장이 여기저기서 제기되는데 아틀란티스가 종적을 감추는 시기와 관련해 이 산토리니 대폭발과 연결하는 이론이 많다. 기원전 1450년경에도 산토리니 섬의 화산이 폭발했는데 산토리니 섬 남쪽으로 80km 거리에 있는 크레타 섬의 미노아 문명이 이 일련의 폭발에서 온전할 수는 없었다. 이 대폭발은 결국 미노아 문명이 멸망하고 에게 문명의 무게중심이 크레타에서 그리스의 미케네로 옮겨가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아테네의 테세우스 왕자가 미노아의 복속에서 벗어나 승리에서 기원하는 신화의 시기와 연관지을 수 있다. 신화는 민중 역사의 압축이고 거울이니 말이다. 그 사이 이집트와 오리엔트 문명도 모두 지중해라는 문명의 호수를 배경으로 역동적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었다. 이집트만 해도 약 2500km에 걸쳐 지중해를 접하고 있는데 나일강이 지중해와 만나는 곳에서 대규모 어장이 형성되어 고대 이래 풍성한 먹거리를 제공해왔다. 산토리니 대폭발 이후 나일강 일대의 생태계가 상당 부분 교란되면서 삶의 터전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집트의 자급자족 경제가 붕괴 위기를 맞자 파라오들은 이집트 바깥으로 대규모 원정을 시도한다. 시나이 반도를 지나 비옥한 오리엔트 지역을 향해 북상한 것이다. 정치 경제적으로 크레타의 복속과 위협에서 벗어난 그리스 본토도 산토리니 대폭발 이후 사정이 녹록치 않았다. 화산 폭발이라는 대재앙 속에서 지중해 전역이 생존을 위협받게 되자 그리스도 비옥한 오리엔트를 향해 정복전쟁을 떠나게 되었다. 호메로스의 서사시 일리아스는 트로이 전쟁이라 불리는 이 정복전쟁의 마지막을 노래한 것이다. 그리스 반도 코앞에 있는 아나톨리아 반도 서쪽 끝 비옥한 트로이가 그리스 연합군의 1차적 약탈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했다. 돌아갈 곳 없는 절박한 상황이었던 그리스 연합군은 죽기 살기로 덤볐지만 트로이는 결코 무너뜨리기 쉬운 상대가 아니었다. 트로이의 목마 같은 트릭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다. 기원전 12세기 트로이 전쟁 시기에 흑해 쪽에 아마존이라는 여인 왕국이 있었다. 남자들은 종족 보전에 필요한 역할을 끝내면 죽여버렸다는 둥, 화살을 잘 쏘는 여인들은 활 쏘는데 방해가 된다고 오른쪽 가슴을 도려냈다는 둥, 극단적인 이야기들로 가득 찬 왕국이다. 전승에 의하면 이 왕국은 히폴리테 왕비가 헤라클레스에게 욕보임을 당한 데다 히폴리테의 동생 안티오페까지 테세우스에게 납치당하는 치욕을 당하자 그리스에 대한 적개심을 불태우게 되었고 때마침 그리스 연합군이 트로이를 공격하자 트로이 편에 서서 그리스군에 맞서 싸웠다고 한다. 아마존 왕국의 강력한 저항에 혼쭐이 난 그리스 연합군은 목마를 이용한 위장 전술이 성공한 덕에 겨우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 당시 그리스 전역에서 출동한 연합군의 무력으로도 무너뜨리기 힘들 만큼 트로이의 국력이 만만치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트로이가 무너지면서 동맹인 아마존 왕국도 자취를 감추게 된다. 아마존이라는 이름은 그로부터 2500여 년이 흐른 후 다시 등장한다. 15세기 말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의 병사들이 라틴 아메리카를 공략했을 때 지금의 브라질을 동서로 관통하는 긴 강의 저지대에서 원주민들로부터 강한 저항을 받았다. 특히 여인들이 울창한 밀림 속에 몸을 숨기고 독화살을 쏘아대는 통에 수많은 병사가 목숨을 잃었다. 에스파냐 병사들은 자신들을 괴롭히는 이들을 전설 속 아마존 왕국의 여인들이 환생한 것이라 믿었다고 한다. 브라질의 그 강에 아마존이란 이름이 붙게 된 배경이다. 지금은 모두가 아마존 강만 알 뿐 아마존 왕국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 역사 방정식 2. 인류 최초의 세계대전에서 프리기아까지. 트로이가 그리스군의 공격에 무너지자 트로이 왕국의 복속국이었던 프리기아가 고개를 들고 서서히 힘을 키운다. 그들은 이미 전쟁으로 피폐해진 트로이의 영역인 아나톨리아 서쪽을 버리고 동쪽으로 진출하려 했다. 동쪽에 버티고 있던 제국 히타이트가 이 무렵에는 프리기아의 적수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히타이트는 람세스 2세가 이끄는 이집트와의 전쟁을 성과 없이 끝낸 뒤 지친 몸으로 마지막 숨을 헐떡거리고 있었다. 여기서 이집트의 람세스 2세와 히타이트의 무아탈리 2세가 맞붙은 전쟁으로 돌아가 보자. 산토리니 대폭발 이후 생태계가 교란된 상태에서 해마다 흉년과 기근에 시달리던 이집트는 람세스 2세의 군벌 체제 아래서 오리엔트를 공략함으로써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했다. 람세스 2세는 15만 명의 병사를 이끌고 시나이 반도를 건너 북상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기근에 허덕이던 히타이트도 대규모 군사를 이끌고 이집트를 향해 남진하고 있었다. 두 세력은 지금의 시리아 카데시에서 만났다. 각각 이집트와 오리엔트 문명을 대표하는 두 세력, 즉 두 문명권이 충돌하는 인류 최초의 세계대전이 벌어진 것이다. 그러나 우열을 가리기 힘든 오랜 전쟁 끝에 위기를 느낀 양측은 평화조약을 맺기로 합의한다. 카데시 전투가 벌어지고 16년 후 양측은 유명한 카데시 조약을 체결한다. 인류 최초의 성문 평화조약으로서 각자의 문자로 기록된 양측의 버전이 모두 남아있는 것이 특징이다. 카데시 조약의 히타이트 버전 원본은 이스탄불 고고학 박물관, 사본은 평화의 상징으로 뉴욕의 유엔 본부에 전시되어 있다. 이 전쟁은 평화롭게 끝난 것 같지만 양국 모두의 재앙이었다. 국내 수요를 충족할 공급망을 확보하지 못하고 소득 없이 기환했기 때문에 상황은 악화일로였다. 프리기아가 트로이의 멸망을 틈타 힘을 키운 것이 이 무렵이다. 프리기아는 이미 폐허로 변한 서쪽을 버리고 아나톨리아 평원을 가로질러 동쪽으로 움직였고 이집트와의 전쟁을 막 끝낸 히타이트를 공격했다. 기원전 1200년경 히타이트 제국의 멸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설이 난무하지만 히타이트 제국의 멸망과 거의 동시에 아나톨리아 반도에 프리기아라는 제국이 등장한 사실은 새로운 해석을 필요로 한다. 프리기아는 트로이가 소멸하고 히타이트가 빠진 아나톨리아 전역을 빠르게 장악해 나갔다. 전성기 프리기아의 왕이 뭐든 만지기만 하면 황금으로 변하게 했다는 신화의 주인공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미다스이다. 만지는 대로 다 황금이 되었다는 표현은 전성기 프리기아의 풍요를 상징한다. 신화를 흔히 역사적 사실의 은유적 표현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런 경우가 아닐까? 막대한 전쟁 비용만 치르고 소득 없이 귀환하기로는 이집트군도 마찬가지였다. 이는 이집트의 국력이 급속히 약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여기서 우리는 수많은 제국이 멸망하는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패턴을 떠올리게 된다. 인간의 욕망은 쉽게 줄지 않는다. 욕망은 수요를 낳고 한 사회의 수요를 충족하려면
공급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전통적으로 두 가지였다. 하나는 교역을 통해서 물자를 공급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전쟁을 통해서 전리품을 획득하는 방법이다. 물론 부가가치는 교역에 비해 전쟁이 월등히 높다. 제국의 통치자들이 전쟁을 선호하는 이유이다. 전리품으로 충족된 욕망은 또 다른 전리품에 대한 수요를 낳고 이를 위해 정복 활동을 계속하게 된다. 전리품이 전리품을 낳는 상황이 도래하는 것이다. 그래서 한번 정복을 시작하면 동기부여라는 면에서 엄청난 가속도가 붙어 단숨에 영역을 팽창하게 된다는 이론이다. 물론 한 제국이 오랜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쟁만으로는 부족하다. 제국을 통치해 나갈 지속 가능한 시스템, 즉 거버넌스가 구축되어야 한다. 그러나 단순한 정복 활동만으로 거버넌스가 구축되지는 않는다. 알렉산드로스나 티무르, 칭기즈칸의 제국이 오래 버티지 못한 것도 단단한 거버넌스를 구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역사에서 개인의 리더십이 사라지면서 제국도 거품처럼 사라지는 사례를 자주 목격하게 된다. 어느 순간 정복 활동을 멈추면 더 이상 전리품이 들어오지 않는다. 한 사회 내부의 수요는 줄어들지 않는데 외부로부터의 공급이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 내부에서 더 큰 힘을 가진 자가 약자를 수탈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면 집단 간, 계급 간 격차가 점점 벌어지면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사회의 내분과 혼란이 증폭된다. 국력을 소진한 상태에서 패잔병이 되어 귀환한 15만 명의 이집트 병사들은 무장을 한 채 이집트 역사상 가장 가혹한 가렴주구와 민생수탈을 자행한다.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을 것이고 일부는 견디다 못해 다른 곳으로 떠났을 것이다. 모세가 이집트를 탈출, 즉 출애굽하는 시기와 맞아떨어진다. 아직은 성서 신화의 영역이지만 히브리인들이 이집트 탈출을 역사적 사실로 보는 역사학자가 적지 않다. 그리고 그중 다수가 그 시기를 기원전 13세기로 보고 있다. 이집트가 히타이트와 카데시 전투를 치른 이후 벌어진 사건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구약에서는 히브리인들이 이집트에서 핍박을 받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가게 되었다고 한다. 이미 수십만 명의 이집트 병사가 히타이트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가나안 땅을 일으켜 놓았고 가는 길을 잘 닦아놓은 데다 귀환한 병사들에 의해 그곳 사정을 손바닥 보듯이 알 수 있게 되었으니 히브리인들의 이동은 실제로 얼토당토 않은 일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면 모세의 출애굽과 카데시 전투는 결코 무관하지 않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모세의 무리에 의해 후일 이 땅에 일신교를 모태로 하는 헤브라이 왕국이 탄생하게 되는 것도 지극히 당연한 영성의 귀결이었을 것이다. 이 무렵 히타이트와 이집트 사이에는 페니키아인들이 숨죽이며 살고 있었다. 페니키아인들이 누구인가 하면 산토리니 대폭발이 일어났을 때 피신해온 바닷사람들이다. 대재앙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지금의 레바논 쪽에 상륙해서 명맥을 이어갔다. 그들은 오랫동안 히타이트, 이집트라는 강대국 사이에서 겨우겨우 숨죽이며 연명했다. 그러다가 카데시 전투로 두 강대국이 모두 약화되는 틈을 타서 새로운 기회와 기운을 얻게 된다. 히타이트나 이집트를 무너뜨리기에는 역부족이었지만 최소한 힘을 키울 수 있는 여건과 시간을 벌 수 있었다. 한 제국이 망한 뒤 후계 국가가 등장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 하겠다. 하지만 페니키아는 어느 정도 힘을 비축한 후 원래의 바다로 되돌아갈 생각을 한다. 카데시 전투로 비록 타격은 입었지만 북쪽의 히타이트와 남쪽의 이집트는 여전히 강한 나라였고 동쪽은 사막이라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불투명했기 때문이다. 이때가 산토리니 대폭발 이후 180년쯤 지났을 무렵이니 지중해의 생태계도 상당히 회복된 상황이었다. 이로써 아무도 건드리지 않고 남겨두었던 바다 생태계를 페니키아인들이 차지하게 된다. 이렇게 무주공산에서 지중해 동남부를 장악한 페니키아인들은 아프리카 북부의 카르타고에 식민지를 건설하고 유럽의 서쪽 끝 이베리아 반도까지 진출해 왕국을 세운다. 장사꾼인 페니키아인들은 신용거래와 비즈니스의 편리와 효율을 위해 문자나 부호를 필요로 하게 되고, 그래서 22개의 자음으로 이루어진 표음 문자를 창안한다. 그 문자로 물건 값을 정하고 외상 값을 기록하고 다음에 얼마를 줄 것인지 약속하는 커뮤니케이션의 혁명을 선도한다. 그럼 이전에는 그 지역에 문자가 없었을까? 이집트 상형 문자, 시리아 문자, 히타이트 쐐기 문자, 아카드 문자, 바빌론 문자, 예수 시대까지 썼던 아람 문자 등등 뛰어난 문자가 많았다. 그런데 오늘날 인류가 사용하는 문자는 대부분 이 페니키아 문자에 토대하거나 그 표음 체계를 따른다. 왜 그럴까? 그 이전 문자들은 1%도 안 되는 슈퍼 엘리트들이 독점하는 지식 권력의 전유물이었다. 이집트의 상형 문자를 비롯한 이전 문자들은 하나의 문자가 일정한 의미를 띠는 표의 문자로서 언어에 따라 수백에서 수천 개의 문자가 존재한다. 그래서 자신의 노동력으로 생계를 꾸려야 하는 일반인들은 배우기도 어려웠지만 배울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 이 문자들은 일반인들과 공유할 수 없는 슈퍼 엘리트들만의 폐쇄적 문자였다. 그런데 페니키아 문자는 하나의 문자가 하나의 소리값을 가진 표음 문자로서 적은 수로도 한 언어의 소리를 모두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배우기도 쉽고 사용하기에도 편하다. 이 문자는 처음으로 민과 민이, 대중과 대중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공감하는 수단이 되었고, 페니키아인들의 교역 활동을 통해 지중해 주변으로 급속히 전파되었다. 이후 그리스인들이 페니키아 문자를 채용해 모음을 더한 그리스 문자로 발전시켰으며 지금도 가장 많은 인류가 사용하는 라틴 문자가 되었다. 문자의 대중화와 해상교역의 독점으로 페니키아는 지중해의 강대국으로 성장한다. 이제 아나톨리아 반도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고대사의 10대 사건이 어느 정도 맥락을 갖고 이해가 되었을 것이다. 산토리니 대폭발과 미노아 문명의 멸망, 그리스 미케네 문명의 새로운 성장, 그리스 연합군의 트로이 침공, 아마존 왕국의 트로이 지원, 히타이트와 이집트의 카데시 전투, 이후 프리기아의 아나톨리아 반도 재패, 람세스 2세의 포갑으로 인한 모세의 출애굽, 해상왕국 페니키아의 번성, 일신교적 전통을 가진 헤브라이 왕국의 탄생 등이 하나의 공간에서 시대적 맥락을 갖고 연결될 것이다. 물론 이것은 가설이다. 아직 10개의 역사적 사건 각각에 대한 정교한 연구가 미진하여 그 정확한 연도나 지리적 위치 등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향후 고고학적 발굴의 성과와 더욱 정교한 연구를 통해 이러한 과제는 조금씩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아나톨리아 반도를 중심으로 펼쳐진 소외되어 온 역사를 복원하여 인류 역사의 전체적인 모습을 재조망하고 시대적, 공간적 배경을 이해하는 방식으로는 제법 의미 있고 유용한 접근이라는 생각이다. 문명의 본토에서 떨어져 나간 줄기 문명, 그리스, 로마. 어떻게 보면 그리스, 로마 문명은
인류 문명의 뿌리이자 모태인 오리엔트에서 뻗어나간 줄기 문명이다. 그리스 문명은 보통 크레타를 그 출발점으로 상정한다. 아직 그리스 본토에서 문명이 발화하기 전 크레타 섬에서 남쪽의 이집트 문명과 동쪽의 오리엔트 문명의 영향을 받아 종합 해양 문명이 꽃을 피운다. 여러 가지 가설이 존재하지만 크레타 문명은 기원전 1450년경 산토리니 대폭발로 무너진다. 그 후 그리스 본토에서 크레타 문명의 영향을 받은 미케네 문명이 발흥한다. 미케네 문명은 펠로폰네소스 반도 동부의 미케네 왕국을 중심으로 발달한 청동기 문명이다. 그리스 문명은 미케네의 후계 문명으로서 기원전 6에서 5세기에 도시국가 아테네를 중심으로 화려하게 빛을 발한다. 이 시기에 파르테논 신전, 소크라테스로 대표되는 그리스 철학, 완벽한 인체 구도를 표현한 조각상과 아름다운 그리스 도자기 등 놀라운 예술작품과 학문이 탄생한다. 그리스 문명을 역사적으로 계승한 것이 로마 문명이다. 그러나 서로마가 476년 게르만에 의해 무너지면서 유럽은 긴긴 1000년 중세의 암흑기를 경험하게 된다. 물론 움베르트 에코 같은 유럽 출신 학자들은 유럽의 중세가 인류 문명에 기여한 측면이 적지 않았다고 강조하지만 당시 지구촌의 다른 세상과 비교해봐도 유럽은 종교적으로 가장 편협하고 문화적으로 가장 야만적이었다는 평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던 유럽이 암흑 속에서 나와 문명의 부활을 경험한 시기가 우리가 탐복하는 15에서 16세기 르네상스 시대이다. 이어 대항해 시대, 종교개혁, 계몽주의와 산업혁명을 거쳐서 19세기 과학의 시대를 맞이하고 20세기 제1, 2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오늘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것이 우리가 배워왔던 세계사, 특히 서양사의 큰 줄기이다. 문명의 시작점인 오리엔트에서도 그 사이 괄목할 만한 역사와 문명의 발전이 있었다. 오리엔트에도 로마 제국 이상으로 가르쳐야 할 크고 의미 있는 제국과 역사가 존재했다. 그러나 그간 이를 제대로 가르치기는커녕 실체를 왜곡하거나 가볍게 취급해버린 것이 사실이다. 온전한 인류 역사의 복원이나 보편적인 역사 흐름의 이해를 위해서도 아카드, 바빌로니아, 히타이트, 페니키아, 트로이, 프리기아, 아시리아, 우라르투, 메디아, 페르시아, 파르티아, 사산조 페르시아, 아바스 제국, 사파비 제국, 오스만 제국 등의 역사에 대해 그리스 로마 제국과 후속 유럽 국가들 못지않은 비중을 두면서 체계적으로 배우고 가르쳐야 한다. 필자는 그 작업을 이 책에서 시도해보려 한다.